박사님께서는요, 경북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기술정책 박사를 또 하셨습니다. 반전에 전력연구원 송변전 그룹장, 전력계통연구실장, 미래전력망연구센터장, 그리고 현재 전력계통계획기술위원회 위원장, 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위원회 부회장, 현재 전력연구원에서 전력계통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신정원 소장님께서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망에 대해서, 특히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찬에 계속 다른 조찬에 참석해서 듣기만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학 쪽이나 계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게 돼서 참 많은 영광입니다. 아까 이제 거래소에서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망이 문제죠. 전력망 정말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난립니다. 미국은 AI까지 들어왔습니다. 어쩌다 지금 그 설비적인 측면에서, 특히 망적인 측면에서 부족한데 AI까지 들어와가지고 좀 걱정이 심한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 유연하게 해서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해보자 하는 게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지금 아이디어 수준이 있고,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고, 약간의 비지빌리티 스타디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슬라이드가 제가 50장이에요. 앞에 이제 많이 또 하셔가지고 제가 대충 중복되는 부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앤슨 화인이 3월달에 GPU 컨퍼런스 센터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발췌를 좀 한 겁니다. 자기네들 사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얘기를 중에 결국은 저는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나 GPU 관련된 AI 관련된 이제 매니팩처들도 결국은 파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레버뉴도 파워에 지금 제한되어 있게 돼요.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력에 대해서 제약이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AI 기업은 하드웨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메가와트, 기가와트 관점에서 생각이 된다라는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동안 이 학생들 많이 봤을 건데, SNS 떠돌던 걸 제가 잘 모디파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계속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인포메이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인터넷 나를 쓰면 아무것도 안 있다, 뭐가 없다. 근데 일렉트리시티 그냥 흑인 여성이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아무런 얘기 없이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 저 밑에 AI equals power다, electric power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저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떤가 볼까요? 23일날 그저께 한국은 15년 뒤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전력의 부족이라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 부족 국가고요. 10차 전기분에 5기가와트 추가했던 것 때문에 AI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챗GPT, 지브리품 이런 거 많이 얘기됐잖아요. 지금 조금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AI 경쟁이 전력망 필수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인트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60년대, 80년대까지 괜찮았어요. 우리가 그때의 문제는 수급 밸런스입니다. 공급과 수요였습니다. 망도 적절하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아시다시피 주파수하고 전압입니다. 전력시장 규칙이나 신뢰도 기준도 다 그걸 준용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2020년이고 19년, 15년, 20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이제 발전 설비 보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발전 설비가 계속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송전망 확충은 충분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 안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발전 사업자들 되게 계시는데 그 제약이나 탈락, 발전기 탈락 이런 거 전부 안정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많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건 2018년, 19년도 재생우주 막 들어올 때 막 갖다 심었습니다. 태양광. 그때 우리 옆에 재생에너지 연구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쪽하고 커뮤니케이션만 됐으면 호스트 커패시티 해가지고 다 잘랐을 거라고.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그냥 막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그쪽 연구소에서도 이제 기초연구 쪽으로 이제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정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저는 수급계획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인티그레이팅 해야 됩니다. 지금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다. 망하고 이거 따로 소비설비 따로 수급계획도 말이 됩니까? 계속 그래서 계획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사실은 이렇게 살짝 숨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설비 부족에서 저게 시대적으로 저렇게 흘러왔어요. 과부하 발전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보장적으로 커버 안 돼서 차단기 운영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왔었고 그 다음에 바로 안정도 문제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성전설로 우리가 신뢰도 고시 준수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끊었을 때 단지 안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에너지를 빼낼 구멍이 없어. 빼낼 그 커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 역시 송전망 문제고 그 다음에 전화가 아니면 우리나라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특이하게 북상조류라는 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호주는 문제 동서조류. 호주는 왼쪽 이쪽 이스트 쪽에서 웨스트 쪽에서 이제 이스트 쪽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밑에 이제 전원이 많으니까 위로 올릴 수 있는 커리더는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죠. 이 중에 하나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컨퍼런스 가서 이제 외국 애들 얘기할 때 너 북한 친구 있으면 저한테 그 얘기하지 말라. 그거 빵 때리면 우리나라 무너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이게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전이 버티컬 인테그리티 됐을 때는 저런 거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발전 제한 문제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조정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기관들이 이제 분사되면서 저렇게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하고 전기사업자가 유지하는 궤도 신뢰도 기준이고 절대적입니다. 저거 못 맞추면 우리나라 그냥 안 되니까 무너지니까 아까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통 쪽이 무너지면 시장 다 어디 없는 거죠. 주요 내용은 이제 주파수 전압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저 밑에 상장 고자식 안정성 유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고시가 외국의 너크라든지 이제 미국이나 외국의 그런 도시보다 우리가 2005년도에서 한 20년 지났잖아요. 구멍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앞에서 진동 문제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전화가지고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IBR 들어왔잖아요. 재생에너지원들 인버터 기반 전원들이 다 들어왔어요. 소스들이. 그 다음 문제가 뭐 진동 문제입니다. 5년 전에 얼카 텍사스에서 제가 RTB 시험 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 얼카스의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이 하루에 94번이었어요. 우리나라 21번인가 27번인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신안도 쪽 부분에. 저 진동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런 기준이 신뢰도에 없어요. 우리 댐핑 레이쇼라고 그러는데 진동이 났을 때 그 레이쇼를 맞춰주는 기준이 없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그래서 계속 하자 했는데 안 움직여요. 한전이 뭐 할 일 안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발전 사업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 안정성 유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는 있습니다. 많이 과제하는 거 같고 이거 좀 패스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게 여기 순으로 제가 올라와서 있는데 주파수는 T 유효전력의 문제. 그거에 따라서 주파수가 왔다 갔다 그랬고요. 너무 떨어지면 자동으로 다다락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EFR. 그 기준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압은 무효전력 수급 이게 역시 수급 문제입니다. 전압은 공급력하고 부하고. 이러시면 안 될까요? 네. 전압 뭐 항상 문제에서 전압은 그래도 로컬이 국부적인 문제라 주파수는 전체
네, 알겠습니다. 10시 반까지. 문제고 네. 저는 네. 여러 가지 전압 유지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션 커패시터, 션 리액터, 그다음에 스택 컴퓨터 이런 팩스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특정의 저주를 위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정도가 문제다. 우리나라 안정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동안까지 합하면 우리가 수급 계획이 제가 이제 우리 버스 커패시티 계산을 많이 연구해서 많이 합니다. 7차, 8차, 9차, 10차까지 해봤어요. 문제는 이 9차 수급 계획에 2030년까지 제작이 14기가와트 나왔잖아요. 안정도 제약 때문에 44기가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망하고 같이 검토했으면 그건 안 될 거라 이거죠. 그런 에러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위인을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이거는 발전원에서 부하까지 가는 전력 전송 방정식입니다. 파워 트랜스퍼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임피던스하고 전압의 관계, 그 다음에 요 세탄이 발전기 가지고 있는 위상각의 차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요거의 관계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발전단, 특히 이제 발전 사업자도 많으시잖아요. 이 발전단의 P가 어떻게 움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신 거죠. 안전적인 전력 계통은 연료 떼는 거하고 일렉트릭 파워하고 밸런스 똑같이 맞춰서 60에서 지금 분리이 되는데 우리가 상정을 하잖아요. 실내 기준의 상정,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고장을 다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내 기준 준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회성 고장, 이회성 고장 다 끊어보는 겁니다. 일회성 고장 끊으면 이 임피던스가 병렬 갈 때는 작아져요. 하나가 없잖아요. 임피던스 높아지면 트랜스 파워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그리고 발전기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낮추는 게 사고 일어날 때 낮추는 게 아니고 미리 신뢰도 고시 위반이 안 되게 미리 낮춰. 그게 발전 제약이에요. 발전기 탈락이고. 왜? 전체 계통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거 탈락시키고 부하 좀 탈락시켜서 살려야 되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저 관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이거 송전 용량 아까 말씀드렸던 국상조류 7개소 지금 이제 HDC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예전에는 500kV HDC 솔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765 2개, 345 4개, 솔로 1개인데 여기 이젠플인데 다 빨간색으로 된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뒤에서 떨어지면 우리나라 그냥 전압 불안정 뭐 다 올라가지고 저 수도권 완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제약을 걸어놨어요. 전체 7개의 송전 용량이 45기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상정 고장 스타트를 다 해보니 13.3기가와트까지 흐르게끔 맞추니까 저 7개 정도 떨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게. 저게 송전 용량 제약입니다. 근데 엄청나지 않나요? 45기가가 용량인데 안정도 때문에 저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저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급 계획에 있는 재생에너지 양을 절대 맞추지 못한다. 동시에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사실 저쪽에 오른쪽 그림은 사실 이거 대외비 비슷한 건데 제가 과감하게 들고 왔습니다. 이 심각성을 알리고자. 고장 파급 방지 장치가 그런 아까 발전기 탈락이나 그런 어떤 상장 사고에 대해서 부하 차단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저게 많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끼리 그릇을 대통령 선생님께 얘기하는데 누덕입니다. 누덕이. 왜냐하면 저건 임시 방편이거든요. 저거는 저 상황이 끝나면 예를 들면 저 인근에 송전솔로가 건설이 완공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10년 전에 스타트를 했는데 그때 33개였습니다.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99개 저 내용 보시면 발전기 차는 65케이스예요. 부하 차단 6개 케이스. 송전솔로 차는 12개 케이스. 저게 아까 같은 그런 상정사고, 신뢰도 기준에 있는 상정사고가 났을 때 전체 계통은 안 죽고 그 사고가 일루 뒤에선이 아웃됐을 때 전체 계통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머지 계통을 일부 부하는 발전기를 차단해서 나머지 계통을 전체를 살리는 그런 스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도 다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라스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 레미디얼 액션 스킴 이렇게 말씀.
이거는 SPS인데 Special Protection Scheme, Special Protection System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게 저런 어느 정도 한계를 늘립니다. 손전술로는 거의 익스펜시 불가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랬고 저는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특별법 제정이 됐잖아요. 이 특별법 때문에 한전이 더 발목 잡힐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개선이 되겠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 이게 주민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제때 안 그러면 또 한전이 욕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기대는 더 높아지는데 저 일본의 열정 한계는 뭐냐면 송전 용량 전선의 용량을 크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미국에는 좀 그게 문제가 돼서 용량을 키우는 전선 개발에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효과 별로 없습니다. 몇 개 개소에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저 안정도 한계를 풀어야 돼요. 안정도 너무 많잖아요. 과도, 전압, 미소신호, 아까 진동 미소신호. 그 안정도 한계를 풀기 위해서 저런 디바이스들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뭔가 송전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렇게 다른 대비책을 막 세우는 거예요. 비용은 좀 들지만 송전술 건설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말한 스타일콤 아까 말씀 좀 드린 팩처 디바이스입니다. 이 전류전지 디바이스 해가지고 그 계통에다가 전압 아까 파워 트랜스퍼 이퀘이션에 위에 있는 게 비례하는 게 파워를 많이 보낼 수 있는 전압이었잖아요. 양단의 전압을 높여주는 데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 공기조산기 이거는 재생에너지 많이 들어와서 IBR 들어오니까 관성 확 떨어지니까 관성 확 높이는 장치고 지금 제주도에 플라이어 공기조산기 저희 연구진을 설치하고 있고요. 파워플로 컨트롤인데 이것도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좀 그래요. 지금 과부하거든. 과부하가 저쪽에서 과부하 발생하면 이런 장치를 써가지고 파워플로를 균등하게 배분시켜서 했는데 이건 안정도 개념보다는 좀 연령량 개념에 좀 가까워서 이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결국도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하는데 이건 비용 측면에서 좀 비싸긴 해요. 그리고 너무 쇼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동해안 제약이나 서해안 제약도 마찬가지인데 한전에서 ESS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발전소에서 출력 더 낼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거는 뭔가 초기에 일로트 위에서 상승사고 났을 때 주파수가 떨어질 때 주파수를 초반에 조금 올려주는 역할. 많이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있고 양이 어마어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올려줌으로써 발전기 제약 좀 풀어주는 거죠. 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 절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송전설로 이거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데 또 내가 이거 들어와야 내가 미치겠어요. 이거 난립니다. 버지니아주 아시죠? 버지니아주 전체 전력 사용량이 25% 30%. 알고 보니까 그쪽이 입지 쪽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트워크 쪽하고 컴퓨팅 쪽이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게 점점 늘어나면서 그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AI 그 미국에는 지금 괜찮아요. 걔네들 얘기는 2년까지는 괜찮다. 2년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줄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급하죠. 뭐 AI는 아니더라도 IDC는 데이터 센터인데 인터넷 베이스 데이터 센터가 AI 베이스랑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요것을 얘기한 건 좀 사이즈가 큰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기본으로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자원들, 기가와트급의 자원이 들어오는데 또 망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걸 그러면 같이 우리가 인바울을 처음에 설계단에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 남쪽에 유익한 쪽으로 돌려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미국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방향을 그래서 또 세 가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유연성 관련 이슈 일단 발전단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들어온 바람에 유연성 확 떨어졌죠. 그죠? 옛날에 동기 발전기보다는 그다음에 수능 유연성 없죠. 수능 유연성 증가 못하잖아요. 이제 수요 하나 남았어요.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안전도 그 중에 또 그 와중에 AI는 새로운 시장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살라 그러는 게 AI는 단순한 수요로 보면 부하로 보면 안 된다 이거. 부하임에 동시에 공급원으로 보자. 그걸 어떻게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 미국은 거기 아예 그런 뭐죠 브로커들이 있어. 브로커 회사들이 있어. 얘네들이 설계 다 해준다 해서 그리고 디스커션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AI 저 수요 유연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력원 유연성
여태까지는 경제성, 신뢰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나온 거예요. 왜? 재생 에너지의 출력 변동성,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그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다? 위다웃 익스펜션 오브 트랜스미션. 이게 청저선로를 추가하는 걸 말고를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을 이용해서 돌리는 그런 거. 그래서 공급 측, 송전망, 수요 측, 수요 측에 대해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저쪽 수요 측은 이때까지 패시브, 수동적 조화였는데 이거는 능동적.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시스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디스패처블 하는 거고 컨트롤러블 하는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저런 수요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가 사용 종료 저런 공급 끊기는 거죠, 그죠? 근데 뭔가 모르지만 저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요가 사용 종료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력과 공급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력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또 있으면 RE100 달성이 있으면 충분히 유효전력, 무효전력에서 바깥으로 대통으로 넘길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지 조금 거리가 먼 시간이 먼 게 되겠고요. 첫 번째는 돈 좀 많이 들여서 ESS 팩트고 두 번째는 돈 들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훌륭한 UPS. 저 UPS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UPS가 달라요. 계통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UPS. 보통 일반적 UPS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탁 들어요. 얘는 그냥 저게 뭐냐면 back-to-back. 우리가 HDC 중에 back-to-back 있죠.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back-to-back 뭐가 좋냐? 왔다 갔다 플렉서블하고 바깥에 있는 외란 들어오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HDC 컨버전 하니까. 수요적인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 커버할 수도 있고 또 양방향이 되죠. 우리는 저거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UPS는 그냥 ESS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기가와트급으로 들어오면 제가 100에서 150%의 엄청나게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 이용 안 합니다. 왜? 직접적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시리어스,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전 외부에서 받아요. 한전에서.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얘가 돌리고 오는데 한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그러니까 공급 중에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수요는 계속 자기들이 전력 공급을 받는 거예요. UPS 통해서. 그래서 그가 플러스 조금 나와서 저 비상발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비상발전기 아주 나이스합니다. 지금 디젤이면 지금 가스로 다 바꾸려고 그랬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북미에 있는 AI 그 매니팩처러들은 SMR 이거 SMR은 좀 시간이 걸리죠. 10년, 20년 걸리지 않을까. 어쨌거나 1단계로 쟤네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고급 설비예요. 저게 백투백이니까 저걸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수요 쪽에 유연 자원으로서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별 수도권 좀 나눠져 있죠.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의 IDC들은 전부 다 이쪽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AIDC 중에 데이터 센터 중에 추론 부분은 이쪽 수도권 쪽으로 들어오는데 커스터머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IDC 인터넷 같은 그런 거죠. 엣지 컴퓨팅 마찬가지로. 또는 이제 프로그래머들도 좀 이제 수도권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비수도권 AI 학습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관이 없어요. 리모트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현재는 IDC 쪽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죠. 저 표에 저게 이제 산업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2003년도에 좀 표시가 안 됐는데 2029년까지 49기가와트를 희망한다고 신청했어요. 49기가와트 지금 100기가죠. 저 위 피크 50% 조금 들었는데 50%로 보면 돼요. 저렇게 희망한 사람들 한다. 물론 저거는 이제 수도권 내 자기네들 뭐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얽혀 있지만 근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3월 초, 3월 중순 저기 한전 남부건설인가 거기서 이제 했죠. 심사를 했죠. 40%밖에 안 됐잖아요. 10개 있는데 6개 다 떨어졌어요. 개통 영향 평가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으니까 전화 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게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팔라 그래요. 그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드디어 나왔죠. UPS라고 하는 무전력 전원 공시. UPS, ESS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거하고 비상발전기를 온라인 운전 방식으로 해서 단자없이 전력 공급을 전체 왔다 갔다 할 수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해외에서는 그리드 서포트 데이터 센터라고 있고 실제 구현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규제도 있고 그래서 뒤에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데이터 센터의 서플라이 안에 구조입니다. 파워 쪽 이쪽 있고 그다음 시큐리티 쪽 있고 그다음 빌딩 오토메이션 있고 HVAC 있고 그런데 전기공학적 입장에서 보면 저 그림이에요. 그리드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UPS 있고 UPS 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로드가 저 두 개입니다. 쿨락스. 저게 엄청난 거고 저 뒤에 스탠바이 제너레이터. 근데 저런 UPS나 스탠바이 제너레이터의 상당한 양, 거의 100입니다. 100% 1기가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노는 거예요. 평상시에 놀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저런 자원이. 물론 그 베너핏이 없으면 AI 인격적으로 하겠습니까? 적절한 제도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이게 이제 오프라인 뷰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거, 근데 저게 온라인 방식으로 저렇게 다이렉트로 직결시키는 거예요. 저기 보면 LCDC, DCS 컴퓨터 붙어 있죠. 저 백투백 형태입니다. 저거 이용하면 이쪽 왔다 갔다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고 바깥에 AC 쪽에 외라 다 커버되고 하는 거죠. 상당히 좋은 디바이스를 올리고 있다. 저런 이건 매니팩처가 제공하는 겁니다. 저런 모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익스포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UPS 제어로 해서 그리드의 에너지 지원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안에는 자기네들이 EMS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 매뉴얼 시스템 자체들 충분히 유무회전을 컨트롤 가능합니다. 시스템 오퍼레이션 쪽하고 같이 얘기해주면. 자, 여기에 능동적으로 양분 우회전을 제하는 개념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데 그리드 서포트 데이터 센터 하고 조금 이름을 바꿔서 많이 사용을 그리드 인터랙티브 데이터 센터 원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디벨롭 할 필요 없어요. R&D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 소유 필요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수요 관리 쪽을 쓸 수 있어요. 고속 주파수 우리가 제가 노리는 게 저겁니다.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좀 제대로 살짝 고쳐줘야 돼요. 뭐 패스트 이어처럼. 그리드 서비스 지금 조금 롱텀으로 그런 자원들이 그 밑에 그 쫙 깔고 있을 때 충분히 저런 자원들에서 그리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이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스타네이션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해서 그걸 뽑은 거예요. 나는 이제 IT 로드하고 UPS인데 UPS 두 개만 쓰고 나머지는 IT 로드 공급용을 쓰고 두 개만 활용한 거예요. 아까 백투백이기 때문에 한쪽은 부하 공급, 한쪽은 저쪽 개통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장점이죠. 저걸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써서 이게 NWAS 송전소를 까는 대신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력 수위가 싱글로 저렇게 생기면 기존의 변압기에 신뢰도 고시 다 적용해봐야 되죠. 변압기 저쪽에 변압기 공급이 안 되면 전부 다 과부하 걸려서 개통 공개 불가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개통 영향 평가할 때는 시뮬레이션 이거 통과해야 돼요. 통과 못해요. 여기 이제 설비 그 공급원이나 이렇게 송전솔로가 더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드 인터랙티브 데이터 센터를 써서 양방향으로 제어하게 되면 사고가 나도 전력 수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리드 쪽에서는 공급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체 UPS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역으로 오히려 더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주가수 떨어질 때. 물론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 값을 좀 조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FFR 자원을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단기간에 타겟으로 두고 있는데 UPS를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그걸 열어주면 가만히 있다가 바깥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CGN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가수 떨어질 때 부하가 떨어지잖아요. 주가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차단 시작 주파수하고 CGN에 따라서 저런 영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거 동양 제약 푸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게 ESS가 들어가서 주파수 떨어질 때 약간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제약 발전 제약량 좀 줄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FFR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요. 새로 신규로 들어올 때. 그때 딱 해서 설계해서 들어가야지. 자, 이거는 실제로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효과를 받는 겁니다. 아까 수요를 이전시키는 효과. 다른 쪽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되겠죠.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터 스케일링이 있는데 특별하게 중요하지만 피크 때 특별하게 중요한 부하를 안쪽으로 옮길 거예요. 반부로. 그래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브로커들은 저걸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하고 초기의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같이 맞춰가지고 그 패턴까지 다 맞춰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엄청나게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은 이제 추론 AI 말고 학습 훈련 AI, 훈련 AI를 전시로 하는 거예요. 추론 AI를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UPS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아니고 이미 상용화가 다 돼 있고요. 뭐 버티브사도 있고 지금 시나이더가 되고 있죠. AI는 전부 다 걔네들 패킹에서 들어오잖아요. 시나이더가 엄청나게 잡고 있습니다. 전부 좀 많이. 저것도 해보자. 그래서 이거 DOE에서도 두 번째 보세요. 책 2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처리가 분석 기능을 추가하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거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애플이 DC 플렉스 데이터 센터 플렉스 이니셔티브예요. 이거 얼마 착수되지 안 됐고 얘네들은 아직까지 내용 하나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돈 엄청나게 내라 그래서 못하고 있고 정말 내고 중인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스 데이터 센터 디자인부터 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 보시면 저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디벨로퍼하고 매뉴팩처가 내는 돈하고 비슷하게 유틸리티, 대형 유틸리티 돈을 저만큼 내고 있어요. 저 말은 뭔가 하면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형 부하들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단순하게 저를 공급하는 안쪽으로 넣자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를 감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미뿐만 아니고 얘네들이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그걸 엄청난 기업들. 여기 우리나라 들어간 게 있어요. SK. SK 들어갔어. 자, 현재도 사실은 바깥에 주파수가 떨어지면 얘가 부하로 돼 있잖아요. 부하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주파수 올라가잖아요. 현재도 그 기능만 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게 여러 개 늘어났을 때 그 만약에 떨어뜨리는 주파수를 잘못 떨어뜨리고 그게 또 주파수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붙거든요. 그 시점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혼동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과가 2025년 9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실증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프로젝트가 1년짜리 그냥 피지빌리티 스타디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방향 전력 공급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기능. 그래서 그 효과를 한번 보자.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한번 했다.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2단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저 안에 ESS도 있고 보조 배터리, 보조 전원으로 SMR도 들어오고 뭐 가스터빈 들어오고 뭐. 지금 가스터빈 넣으려고 막 난리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IDC에서 다. 자, 요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현재 겁니다. 저 밑에 UPS 설정 주파수 59.7 for example입니다. 지금 떨어지면 UPS 자동으로 데이터 센터의 사용 전력은 똑같아요. 바깥에서 안 들어와도 왜? UPS 전력 사용하니까. UPS 배터리 전력이 부하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도화 시켜서 저거를 똑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저게 여러 개 있다고 상상을 안 해보시면 그래서 저걸 세팅을 정확히 줘야 돼요. 그래서 주파수 떨어지면 하고 심지어는 5에서 10분 정도까지 예비력 유지하는 것까지 쭉 끌고 나가시죠. 비상발전기 들어오면 더 필요에 따라서 주파수가 회복되더라도 얘를 온 안 시키고 계속 공급하는 식으로 계속 저거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것도 크게 지금 뭐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런스 포인트 맞춰주는 거 이런 거는 좀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개정하면 된다. 라고 지금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전혀 네 가지 유효전력 제어 용률 보상 보급 주파수 응답 수요 반응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그대로 할 수 있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잡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전력 요건 뒷단에 우리 한전의
ICT 센터, 이게 IDC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데 조금 사이즈는 작아요. 한 1메가 정도, 약 1메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저 훌륭한 UP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소프트웨어 좀 고쳐가지고 주파수 떨어지는 모의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고 노르웨이가 했던 것처럼 그럼 주파수 음악을 기회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지금 들어오는 IDC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통 영향 평가의 저거 기술적 평가 항목 점수 지금 저렇게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못 들어와요. 많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저게 데이터 센터가 바깥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유효 전력이 됐든 무효 전력이 됐든 공급할 수 있으면 전압과 주파수 다 올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점수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어떤 변화표가 있다. 근데 리스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죠. 왜? 데이터 센터는 한 번도 안 해본 전원공급 말고 교통 그리드 서포트 쪽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쪽하고 좀 딜을 좀 잘 해서 내용을 잘 해서 이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R&D 필요 요소가 있다는 걸 이렇게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런 R&D 요소는 바깥쪽 그리드하고 인터랙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부라 데이터 센터 자체는 이미 다 매듭돼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리드 쪽으로 인터랙션이 있어 필요한 그건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스마트 파워를 작년 11월부터 용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AI 데이터 센터의 그 UPS뿐만 아니고 저 그림에 보셨다시피 이게 조금 확장이 되면 저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바깥으로 부하 쪽하고 더 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지능형 에너지 허브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게 한 군데만 있느냐 여러 군데 지역적으로 나눠서 그들끼리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 돼서 그걸 좀 참조. 그 다음 거는 전부 다 표준 모델에 배운 겁니다. 만약에 SPB를 하려면 사이즈가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들이 있으니까 표준 모델을 개발하자는 거고 그러려면 이 R&D 클러스터에서 산업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보면 하나 다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제 끝이 네 끝입니다. 아, 예. 저 아주 정말 새로운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망이 안 되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수요처 자구책을 좀 제시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저 에너지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에너지는 생산과 탐사가 아니라 딜리버리 비즈니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진짜 이 딜리버리 비즈니스네요. 자, 오늘 질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예, 우리 이 박사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관련해서 UPS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근데 이건 조금 여기서 벗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그 지금 우리가 교류 전력 계통에 직류 전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환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 그 LVDC나 MVDC 얘기가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UPS 관련한 거랑 LVDC나 MVDC를 사용했을 때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UPS는 이미 백투백을 가지고 있어요. 설비 투자 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착각하시면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 입력되는지 직류겠어요, 교류겠어요. 현재 조 교수님 데이터 센터 입력자는 뭡니까? 교류고 교류 콘센트를 꽂아서 내부 디바이스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들이 아예 DC 입력을 바뀌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LVDC가 안 되는 거 그겁니다. LVDC를 하려면 전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전제품도 다 바꿔야 돼요. 그조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 AC 데이터 센터는 AC를 바꿔요. 내부에서 디바이스들. 그러면 이거는 좀 단기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LVDC나 MVDC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쪽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SPB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입력 수단으로 쓸 수 있죠. 이 자체는 이 자체가 MVDC예요. LVDC는 달라요. 이 자체가 백투백 있다 그랬잖아요. MVDC하고 HVDC는 똑같습니다. 전압 레벨은 다른 거죠. 기술적으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제스파워 임창열입니다. 네.
저희 가설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이제 열사업 생태계 데이터 센터가 포함될 수 있다는 가설을 아까 갖고 있는데, 그림 저기 나와 있었지.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열 이용을 하는 저희도 못 찾아봤고요. 근데 이제 저게 저렇게 전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 센터는 부한데 개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개통적으로 나눠 들어가는데, 근데 그 밑에 폐를 이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소비자한테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럼 복합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만 그 피해를 이용 충분히 피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장기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항공원자력연구원에서 나왔는데요. 그 저희도 내부에서 데이터 센터랑 요즘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랑 SMR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모델이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몇 정도로 봤을 때 이 모델을 적용했을 때가 좀 최적화되는 모델인지 좀 기가와트급을 일단 보고 있는데, 이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자체가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가와트급 지금 없죠. 저 그때 3기가와트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들어올지 말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미 원래 우리가 IDC 센터 이렇게 대전에다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거는 그냥 차선책이었고, 원래는 켄텍 안에 6메가와트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 투자 회사한테. 걔네들이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으로 돌렸어요. 네, 종교부 비싸고 뭐 혜택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메가와트급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왜? 개통의 반응이 좋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오. 일부지만 FF8이지만 500메가와트급의 발전기가 공급을 해주는 거, 유효 전력이나 무효 전력 공급을 해주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기준이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표준화 말씀드린 거예요. 사이즈별로 표준화 시키면 그 들어가는 걸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 제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수요 측에 이제 전력 수요를 이제 플렉서블하게 하는 유연화 방안이 굉장히 감격히 들었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거를 사업자들이 하도록 설치하도록 이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동인이 필요한데 규제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까 김목은 기사님 주장했듯이 이게 가격 기능을 가지고 그렇죠. 프라이스 인디케이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가격 시스템, 그다음 또 하나가 신뢰도 기준, 그다음 또 하나 송전망 접속 기준, 이런 그거는 두 개는 규제지만 송전망 접속 기준 상관이 없어요. 개통 우리 회사가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베네핏을 줘서 베네핏을 이렇게 가격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맞아요. 패스트 디얼 같이 그렇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겠죠. 좀 풀어야 됩니다.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비슷한 질문으로 혹시 이거 단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데이터 센터 한두 개가 어려우면은 묶어서 또는 삼성전자 큰 캠퍼스에서 그냥 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SPB 개념이 그겁니다. 데이터 센터 우리 태양광 지금 남쪽에 들어오겠다는 걔네하고 만약에 석탄 동해안에 들어오겠다는 걔네하고 DC하고 AC 완전 다를 텐데 그거는 설비 접속 설비 바꾸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 접속 설비랑 그리드하고 연계할 때 네. 문제를 네.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볼 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재생에너지가 연계할 때는 다르겠죠. 코드 자체가 동기기가 연계하는 거하고 재생에너지 다르니까. 근데 어차피 재생에너지나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다 배터리 달아야 될 거고 배터리 달고 이 기존으로 그리드가 없으면 결국은 쟤는 보완이 절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근데 그렇긴 하죠.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SPB 개념, 그리드 인터랙티브 데이터 센터 개념은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UPS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게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가 민영을 RE100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런 태양광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백업 설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원 설비가 아니고. 지금 텍사스 같은 데는 비트코인 엄청 들어가잖아요. ESS 정도로. 사실 걔는 부하를 지가 껐다 켰다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플렉서블하게 맞춰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맞아. 이게 데이터 센터에 국한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그냥 부하에 다른 부하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돈 안 들고 프로븐 테크놀로지로 그냥 할 수 있다. 제도만 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훌륭한 백투백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리드 쪽으로 예를 들면 돼요. 근데 그 기능이 UPS 제품 자체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는 익스포트 모드 온 해주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없어요. 왜? 하는 제조 필요가 없지. 베네핏이 없는데. 그런 건 풀어줘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조홍정 교수님 같은 이코노미스트가 점점 엔지니어로 진화해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또 질문. 오늘 정말 새로운 개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신정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요, 저 차량